안녕하십니까. SF플러스 자산운용의 피터입니다. 이번 2월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 ETF의 운용 보고 드리고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 ETF의 운용 경과와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매 달마다 이렇게 월간 운용 보고를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들은 항상 질문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 ETF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은 그래도 지난 1월에 대비해서는 조금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은 많이 회복돼야 될 부분들이 많지만, 저희가 이제는 좀 반전을 바라보면서, 이제 좀 회복을 바라보면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건 충분히 저희가 좋아하는 기업들이,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의 국면에서는 그래서 분할 매수로 계속 접근하시면 좋겠다. 라고 아마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한 달 동안은 3.13% 정도 상승이 있었고요. 예, 전체 설정일 이후에는 여전히 좀 부진한 수익률이지만 앞으로 계속 좀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투자 종목 정보인 PDF는 매일매일 공시가 되고 있으니까요. 매일매일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KRX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내용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성과 요인 분해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 상위 성과 기여도가 있었던 종목은 이제 업스타트 홀딩스, 트레이드데스크,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유니티, 그랩홀딩스 이렇게 있었고요. 일단 업스타트나 이런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건 지난 2월 달 동안 실적들이 좀 더 많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난 4분기의 실적이죠. 2021년에 지난 월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 발표를 통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점검할 수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던 투자 포인트가 제대로 된 것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점검이 가능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스타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인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좀 낙폭도 좀 과도했기 때문에 회복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다른 기업들도 대동소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아직은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난 뒤에 실적의 내용이 나오면 아마 변동성이 좀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낙폭이 과도했던 종목들이 약간의 회복을 바라보는, 물론 이제 러시아라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발생은 하긴 했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영한 상황이어가지고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회복이 되면서 고PER을 받고 있던 종목들의 하락폭이 컸던 게 2월 달엔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반대로 저희가 지난 실적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테슬라 같이 저희가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외에도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던 종목들이 하위에도 하위 종목으로 자리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새로운 차종에 대한 발표가 없으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던 지난 월에 저희가 운용 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들이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높은 비중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제 2등에 차지하고 있는 쇼피파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전자상거래 전체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자상거래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커머스 혹은 온라인 거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자상거래라는 것이 코로나에 좀 수혜를 받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성장률의 둔화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은 계속은 하고 있고요. 근데 여전히 사실은 미국의 전자상거래 침투율이 아직은 전체 소매 판매액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 한 30% 수준인 것을 보면 여전히 침투할 부분들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코로나가 좀 완화되는 국면에서 수급이 좀 반대로 돌아서면서 안 좋았던 모습들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기업들을 잘 골라낸다면 이 국면에서도 좋은 기업들, 좋은 비즈니스 모델들을 선별적으로 편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종목 비중 변화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저희가 종목 비중 변화에서 좀 많이 비중을 확대했던 것은 그랩이라는 종목이고요. 사실은 오늘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오늘이죠. 3월 3일, 3월 4일 실적 발표가 있으면서 그랩이 낙폭이 굉장히 과도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 실적 발표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숫자적인 좀 불안감을 시장에서 많이 받아서 낙폭이 좀 과도하게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 동남아권에서의 지배력은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고, 그 그랩을 통해서 거래되고 있는 거래 금액의 성장성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낙폭 과도는 오히려 좀 더 매수하기에 좋은 시점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특별히 큰 걱정을 하고 있다거나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었다거나 저희가 생각하는 투자 포인트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 부분이어가지고 그랩은 좀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업스타트 같은 경우도 뒤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지만 AI 기반의 대출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확장한다는 점, 그리고 확장할 수 있는 시장의 가능성 또한 결국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이익의 확장 가능성인데, 이익의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넓은 측면이 있다라는 것.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비중을 좀 확대하면서 가져가고 있고요. 유니티 같은 경우도 지난 월에 설명드린 것처럼 광고 수익이 확대되는 것, 그리고 게이밍뿐만 아니라 넌 게이밍 분야로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이 좀 비중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중이 하락되거나 편출된 종목은 넷플릭스, 진로, 엣지라는 종목인데요.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이후에 구독자 수 증가가 일단 둔화됐고요. 또한 이제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개발 비용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OTT 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넷플릭스는 편출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진로우 같은 경우는 물론 실적 자체는 아이바이라는 사업의 정리 과정에서 부동산 매각 이익이 잡히면서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금리 인상 상황이 발생을 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중개 거래가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인데, 이 중개 거래량 둔화 가능성이 저희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편출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전자상거래 시장 전체적인 둔화 전망에 따라서 쇼피파이는 비중을 일부 축소했고, SE 같은 경우는 편출을 진행을 했습니다. 뭐 물론 여전히 고민은 많이 하고 있지만, 예, 이러한 종목들은 좀 편출하고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형주 중심으로는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초대형주에 대해서 비중을 좀 옮기면서, 예, 중소형 저평가 종목으로 비중을 이동하면서 비중이 일부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앞으로도 드라마틱하게 줄이지는 않겠지만 중소형 저평가 종목, 근데 사실은 미국 종목들이나 글로벌 종목들은 중소형이라고 해도 우리나라의 대형주보다 큰 종목들이기 때문에 안정성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1000조 이상의 초대형 기업들보다는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좀 저평가 종목으로 비중 이동을 하면서 일부 비중 축소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번 달에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론 이제 실적 관련된 내용들도 더 많이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투자 포인트를 조금 더 장기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인내력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 회사의 투자 철학에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고민하고 좀 좋아하는 투자 포인트를 버무려서 운용 철학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스텝 1, 이 산업이 존재할 이유가 있느냐, 정당성이 있느냐를 항상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산업이 존재하려면 효용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 그러니까 그 산업에 기반이 되는 인프라가 먼저 깔려 있어야 되고, 가격이 소비자들에게 맞아야 된다. 이러는 저희가 이게 세 개의 구성 요소를 생각을 하는데요. 효용과 인프라와 가격이 만족을 해야 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효용의 측면에 좀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용의 측면에서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효용이라는 건 결국 누군가한테 계속 이득이 된다는 거죠. 소비자든 판매자든 누군가에게는 이익이 되기 때문에 산업이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것인데, 그 이익이 된다는 것이 앞으로 더 이익이 늘어날 것에 저희는 항상 주목을 하잖아요. 이익의 확장 가능성이. 그럼 어떤 영역이 과연 이 효용이 늘어날 것이냐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시장의 실패 사례로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경제학적 용어에서 항상 얘기하는 거죠. 시장 실패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는 합니다. 근데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는 산업과 기업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이 내용이 경제학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뒤에 예시들을 보시면 굉장히 심플한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소비자가 보유한 정보가 여기에 있죠. 소비자가 있고 소비자가 보유한 정보가 있는데, 소비자가 보유한 정보 대비해서 판매자가 알고 있는 정보와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격차가 있을 거고요. 판매자가 보유한 정보가 있고 정보 격차가 또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쪽에 정보 격차가 더 크기 때문에 정보 격차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되겠죠. 네, 그렇다면 판매자에게 좀 더 유리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는 시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뭐 네이버에서 찾아본 정의로 좀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거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 소비자와 판매자 간에 정보가 한쪽에만 존재하고 다른 한쪽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 대표적인 예시는 보험회사의 보험회사와 보험 가입자 사이, 주주와 경영자, 고용주와 피고용인 같은 사이가 있을 텐데요. 이걸 이제 주식시장에서 좀 찾아본다면 훨씬 더 우리가 오랫동안 인내할 수 있는 투자 포인트가 된다는 것인데, 왜 그러냐 하면 소비자와 판매자의 정보 격차를 결국에는 해소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는 것이죠. 해소하려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양측의 효용을 계속해서 확대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이나 비즈니스 모델은 산업의 존재 차원에서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주식 투자의 본질적 관점에서의 강점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뿐만이 아니라 부가가치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우리가 이제 그냥 단순하게 자본 차익을 누리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효율적 배분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 자본의 재분배 효과가 굉장히 큰 거죠. 이러한 기업에 투자를 하면 할수록 그런 기업이 기업 가치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효용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되면서. 장기 투자 관점에서의 장점은 비효율화된 부분을 효율화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인류 문명의 발전 방향에도 맞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예를 들면 뭐 ESG 관점에서도 그런 거예요.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을 계속해서 그들이 개선되는 것을 보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환경 파괴에 대한 이슈가 있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사실 언제 어떤 변동성이 있을지도 모르고, 앞으로 이 기업이 계속적으로 이 비즈니스를 영위하면서 오히려 인류의 해가 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보다는 인류 문명의 발전 방향에 좀 더 맞게 양쪽에 효용을 줄 수 있다면 우리가 훨씬 더 인내를 하면서 오랜 기간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언젠가 해소될 비효율성이기 때문에 오래 함께 할 수 있는 인내력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산업과 기업에 주목하라는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앞부분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뒷부분을 먼저 하는 게 아마 이해하기 좀 더 좋으셨을 텐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업의 비대칭성을 완화시켜주는 게 업스타트인데요.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있을 거고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 있을 텐데, 받으려는 사람은 아무래도 가장 싼 가격에 받고 싶겠죠. 금리가 가장 낮은 가격에. 근데 대출을 해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싼 금리로 줄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이 과연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양쪽에서 정보 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판매자가 정보를 좀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주도권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죠. 여기서 돈을 빌려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 정보 격차가 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정보 격차를 해소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대출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현 상황과 대출을 갚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 대출을 해주는 은행에 비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이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뭐 속여서 대출 금리를 좀 싸게 받는다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대출자가 충분히 갚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 데이터가 부족해서 은행으로부터 수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 이런 비효율성을 해소해 주는 것이죠. 대출을 해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에 대한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위험 부담에 대한 프리미엄을 항상 얻는 겁니다. 기준 금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 내가 돈을 빌려줄 때 채무 불이행 위험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런 것을 해서 알파를 더하게 되겠죠. 그래서 높은 대출 금리로 대출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양쪽 다 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높은 대출 금리가 됨으로 인해서 프라이스는 올라가고 마진은 좋아질 수 있지만, 오히려 대출이 나갈 수 있는 전체 양인 퀀티티는 줄어들 수도 있겠죠. 이거는 뭐 가격의 탄력성의 문제니까요. 그럼 앞으로 이게 어떻게 효율화 될 것이냐. 대출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금융정보 이외에도 수많은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대출 승인의 확률을 상승시키고 심사기간을 단축시키고요. 또 더해서 좋은 거는 대출 금리도 뭐 낮출 수도 있겠죠. 신용도가 보강이 될 테니까. 그리고 반대로 판매자 입장에서는 부실률을 낮춰주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 그러면은 부실이 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쌓게 되는 손실인 대손 충당금을 적게 적립을 해서 은행의 수익성도 향상할 수 있을 거고요. 낮은 대출 금리로 더 많은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퀀티티를 늘릴 수 있는 부분으로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윈윈이 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기업들, 비효율성을 효율화하는 기업들은 양쪽이 다 좋게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경쟁 관계가 그 안에선 치열할 수 있지만 산업 자체의 존재 가치는 계속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업스타트의 비즈니스 모델을 좀 더 살펴보면 Shared AI 모델이라고 해서 뭐 고용에 대한 이력, 그 다음에 지금까지의 신용 경험 같은 거죠. 예, 크레딧 익스피리언스가 있고요. 교육은 어떻게 받았는지,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생활비는 어느 정도를 쓰고 살고는 있는지, 그 다음에 은행 거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인터랙션은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스마트폰 앱에서 어떤 걸 좀 많이 쓰고 하는 그런 데이터들도 될 수 있겠죠. 요즘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자체적인 신용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예, higher approval rates죠. 승인을 좀 더 잘 받게 해주고 좀 더 낮은 금리에 받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70%더 이제 그 빠르게 승인을 받게 해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는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화되어 있고요.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크레딧 리스크, 신용에 대한 리스크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큰 시장으로 앞으로 계속 현재는 퍼스널에만 개인 대출에만 한정되어 있다면 자동차, 모기지 영역으로, 그러니까 주택대출 영역으로 계속 또 확대되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시장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업스타트라는 기업이 비효율화된 영역을 효율화해주는 입장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근데 이 부분이 꼭 이 기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산업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산업 안에서 충분히 다른 플레이어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안에서 1등을 찾는다면 앞으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힘도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선택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때로는 어떤 기업이 이런 경우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지만 산업 자체가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산업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로 저희가 보유한 기업 중에 구인 시장의 비대칭성을 완화시켜주는 게 짐 리크루터라는 기업인데요. 예, 구직자 같은 경우는 경력이나 학력, 업무 능력 같은 경우를 본인이 알고 있죠. 근데 이 안에도 담겨있지 못한 부분들이 있겠죠. 뭐 정성적인 영역일 거예요. 내가 이 회사에 얼마나 진심으로 임할 것이냐, 내가 이 일을 얼마나 하고 싶으냐, 이런 열정은 사실 어느 정도 가려진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보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구인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또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내가 이 자리를 위해서 뽑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직무를 해야 되는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지, 또 우리가 원하는 인재상은 어떤 것인지, 이런 내용은 최대한 많이 공고에 담기는 하더라도 정확히 알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정보 격차가 어느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쪽에 다 정보 격차가 있을 건데요. 근데 이런 부분의 비대칭성을 계속 해소해 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짐 리크루터가 그 역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구직자는 자신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 추구하는 목표 같은 구체적인 자신의 업무 역량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가 회사보다 많은데 이걸 다 보여줄 수 없을 때 기대치랑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죠. 나는 이걸 다 보여주면 이거보다 더 좋은 회사에서 일할 수 있고 더 좋은 직무를 할 수 있는데 보여줄 방법이 없다거나, 아니면 반대로는 자기가 보여준 것 이하로 사실은 업무 능력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구인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인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업무 역량의 정성적인 부분까지는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 업무 능력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하면서 채용한다는 것이 쉬운 구조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대칭성을 그럼 어떻게 해소해 나가느냐? 일단 첫 번째로 구직자의 업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적합한 직무, 그러니까 본인이 작성해 놓은 이력서를 기준으로 뭐 혹은 이제 업무 경력서 같은 거겠죠. 예, 그런 내용들을 기준으로 적합한 직무에 배치될 수 있도록 매칭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업무 만족도도 상승하고 자연스럽게 뭐 연봉 레벨도 높아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구인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필요한 직무에 적합한 업무 능력을 가진 직원을 뽑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예, 그러면 구인을 위해 투입되는 사실 자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간적인 거, 그 다음 뭐 자원적으로 여러 가지로 돈도 많이 들여야 되고 그 핵심 인력들의 시간을 또 들여야 되고요. 예, 그런 부분들의 자원을 절약할 수 있고 업무 효율성이 상승될 수 있다는 부분, 또 거기에 플러스로 정말 좋은 인재가 뽑혔다면 회사의 성장 가능성까지도 좋아진다는 부분, 예,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짐 리크루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 회사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회사는 이제 채용 공고를 업로드하면 가장 적합한 구직자를 AI를 통해서 추천해주게 됩니다. 구인하는 회사 입장이죠. 이후에 회사의 선호도에 따라서 그 매칭이 된 사람들의 랭크를 매기게 되고요. 순위를 매기게 되고요. 해당 순위가 해당 직무에 대한 적합성 데이터로 계속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직무에 똑같은 인력이 필요한다고 다음번에 했을 때
좀 더 잘 매칭이 될 만한 그런 구직자를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방식인 거죠. 점점 더 이 AI가 학습을 함으로써 효율이 훨씬 더 올라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직자 입장에서도 가장 적합한 직무에 대해서 매칭을 통해서 추천을 하는 것이죠. 어떤 잡을 찾고 싶은지 그런 걸 이제 큐레이션 해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레이팅을 진행하기 때문에 피드백을 구직자에게 전달하면서 내가 이 직무에 맞는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조금 객관적인 시각에서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시장 자체가 워낙 구직 시장은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굉장히 크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설명드린 두 개의 기업이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또 산업의 존재가 분명한 기업의 예시일 텐데요. 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랫폼 관점에서도 단순하게 지금 존재하는 산업 내에서의 플랫폼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개선돼야 할 것이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비즈니스 모델에 좀 더 집중을 한다면, 그런 플랫폼 기업에 좀 더 집중을 한다면 조금 더 높은 이익의 확장 가능성, 조금 더 높은 기업 가치의 상승 가능성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기대 위험도 훨씬 더 떨어집니다. 이런 영역은 성장을 해야만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기업에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매크로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내용이 지금 시장 상황에서 적합한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일수록 기업에 좀 더 집중하고 산업에 좀 더 집중하는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다른 외부적인 노이즈에 좌지우지 되기보다는 좀 더 기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기업에 집중함으로써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 ETF가 다음 달엔 좀 더 좋은 성과, 그 다음 달엔 좀 더 좋은 성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